노조의 한마디에 회장이 회사를 문 닫아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회사가 46일 만에 문을 닫은 일입니다.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면서 우리가 생산 라인을 쥐고 있는데 설마 회사가 진짜 문을 닫겠냐고 믿었는데, 회장은 노조에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300억짜리 땅을 시민한테 기부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공장 자체를 밀어버렸거든요. 괭가리 소리와 투쟁 구호가 울려 퍼지던 그 공장 자리에는 지금 공원이 들어서 있고, 삼덕재지라는 이름은 더 이상 회사가 아니라 공원 이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를 죽인 건지 회장이 노동자를 버린 건지, 그 감정적인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삼덕재지는 경기도 안양에 있던 제지회사였는데, 화장지나 골판지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인쇄용 백상지 같은 고급 종이를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국내 인쇄와 출판 시장에서 꾸준히 거래처를 확보해온 중견업체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안양 공장을 세운 뒤 수십 년 동안 생산을 이어왔고, 지역에서는 삼덕재지는 적자 한 번 안 내고 꾸준히 가는 회사라는 인식이 돌 정도였거든요. 외환위기 때도 버텼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여긴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회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안양 시민들에게 삼덕재지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굴뚝과 공장 건물이 일종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고,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온 토종 제조업이었거든요. 공장 인근에는 노동자 가족들이 사는 주택과 상가가 형성됐고, 출퇴근 시간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풍경은 안양의 일상이었습니다. 여기 다니면 애들 대학은 보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덕재지는 일정 수준의 임금과 복지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가진 곳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지 산업 특성상 초기 설비 투자 규모가 크고 보일러와 기계와 원재료와 전기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손익이 나빠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주 전재준 회장은 보수적인 재무 운영과 거래처 신뢰를 중시하는 경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제조업체가 부도와 워크아웃으로 무너질 때도 은행과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자산을 정리하고 인력 구조 조정도 최소화하며 회사를 버텨낸 사례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지 산업판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종이를 쓰는 인쇄와 출판 물량이 정체되거나 줄어들었고, 특히 일부 인쇄물은 아예 온라인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거든요. 신문 구독자가 줄고 잡지가 폐간되고 책 대신 전자책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종이 수요 자체가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중국과 동남아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수입지들이 들어오면서 국내 제지업체들은 가격 경쟁 압박까지 동시에 받게 됩니다. 백상지를 중심으로 한 고급 인쇄용지 시장에서도 마진이 얇아지고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 설비 효율화와 인건비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기였습니다. 삼덕재지도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안양 도심 안에 위치한 노후 공장은 부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 생산 설비 입장에서는 확장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최신 설비를 도입하거나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부 고민이 최소 수년 전부터 쌓이고 있었던 거죠. 전재준 회장 역시 공장 이전 고민을 몇 년 전부터 해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삼덕재지 노조의 변화가 겹칩니다. 삼덕재지에는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이 존재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온건한 교섭과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상급단체와 연대하거나 편입되면서 투쟁 기조와 슬로건과 교섭 방식이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회고가 많거든요. 임금 인상과 정년 보장과 구조조정 반대 같은 요구는 그 자체로 노조의 기본 역할이지만, 회사가 공장 이전과 설비 재편을 고민하던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노사 간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꽤 난감했습니다. 국내 제지시장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고, 노후 공장 이전을 통해 비용 구조를 손봐야 하고, 설비 투자 여력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동시에 요구받는 구도였거든요. 반대로 노조 입장에서 보면 공장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 구조조정과 해고 위험이 커지고, 이후에 싸우려 하면 더 불리해지니까 지금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이 갈등이 정점에 치닫는 사건이 바로 46일 파업입니다.
2003년 여름에 삼덕재지 노조는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데 노조는 공장 안에서 천막을 치고 꽹과리가 드럼과 확성기를 동원해 고강도 농성을 이어가며 투쟁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영상과 증언 곳곳에 우리가 설비와 라인을 잡고 있는데 설마 회사가 문을 닫겠느냐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노조 내부에서는 회사가 버티다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강했거든요. 생산 라인을 점거하고 있으면 회사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지 공장은 멈추는 순간부터 시한폭탄처럼 시간이 흘러갑니다. 인쇄소와 출판사와 패키지 업체 같은 주요 고객사들은 납기와 품질을 동시에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한 회사에 오래 의존할 수 없거든요. 삼덕재지 라인이 멈추고 납기가 지연되자 고객사들은 다른 제지업체로 발주를 돌리기 시작했고 다른 업체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체 공급에 제한했습니다. 파업 첫 주에는 기다려주던 거래처들이 둘째 주부터 슬슬 다른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셋째 주가 지나면서 아예 계약을 옮겨버리는 곳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덕재지가 수십 년간 쌓아온 거래 신뢰는 빠르게 무너졌고 파업이 길어질수록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제조업에서 거래처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회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설비와 기술이 있어도 물건을 사줄 곳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거든요. 노조는 공장 안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공장 밖에서는 회사의 생명줄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기가 매우 나빴습니다. 2003년 전후 국내외 경제는 사스 여파와 세계 경기 둔화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조업 전반에 투자와 소비 위축이 나타난 때였거든요. 은행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던 국면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주요 공장이 40일 넘게 멈춰선 회사는 당연히 위험 신호로 보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은행이 삼덕재지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파업 40일이 넘어갈 즈음에는 노조 내부에도 피로감과 불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있는 조합원들은 생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피로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회사 측 역시 하루하루 손실과 거래처 이탈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버티다 타협으로 끝내기 어려운 심리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46일째 되던 시점에 노조와 회사는 중재안을 통해 파업을 종료하고 일정 수준의 위로금과 고용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노사 분쟁이 장기화됐지만 결국 합의로 마무리된 전형적인 사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삼덕재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공장 재가동 준비가 진행되던 시기에 전재준 회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들거든요. 그는 안양 공장 폐쇄와 부지 기부를 선택합니다. 노조와 추가 협상을 하거나 공장을 이전해 새 출발을 모색하는 대신 아예 공장 철수와 토지의 공공기부를 선언한 겁니다.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 회장이 노조에 줄 돈이 있다면 차라리 시민에게 300억 원짜리 땅을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거든요. 40년 동안 키워온 회사를 접고 땅까지 내놓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사업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개입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노후 공장 부지를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개발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전 회장은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기부를 택했거든요. 안양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수만 평의 부지를 팔면 수백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돈 대신 공원 부지로 내놓은 겁니다. 노동자와의 갈등, 산업구조 변화, 자신의 나이와 후계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선택 하나로 회사는 사실상 청산에 가까운 길을 걷게 됩니다. 생산 설비는 멈췄고 직원들은 해고되거나 자연퇴직을 해야 했으며 거래처는 이미 다른 공급처를 찾은 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삼덕재지 안양 부지는 시에 기부되었고 이후 삼덕공원이라는 이름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됐거든요. 굴뚝이 서 있던 자리에 나무가 심어지고 벤치가 놓이고 산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새 일자리를 찾아 흩어졌고 안양이라는 도시는 더 이상 제지 공장을 품지 않는 대신 공원과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자리 잡는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삼덕재지라는 이름은 이제 회사가 아니라 공원 이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노조는 우리가 회사를 지키려고 싸웠다고 주장했지만 외부에서는 노조의 강경투쟁이 회사 문을 닫게 만든 대표 사례로 삼덕재지를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대로 노동계 일각에서는 경영진이 노조를 핑계로 어차피 접으려던 사업을 정리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결과적으로 회사는 사라졌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노조 탓이다 혹은 오너가 무책임에 따로 정리하기엔 복잡합니다. 우선 구조적 요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 삼덕재지가 속해 있던 제지 산업은 이미 디지털 전환과 국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안양 도심공장이라는 물리적 한계, 노후 설비, 공장 이전 필요성 등은 파업이 없어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노조의 오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라인을 점거했으니 회사가 문을 닫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 회사가 공장 자체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결과적으로 현실과 달랐거든요. 거래처와 은행, 시장 전체를 보는 시각보다는 공장 내부 권력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점거하면 회사가 굴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회장은 굴복 대신 공장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동료들의 생계로 돌아왔고 삼덕재지는 노조가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회사가 떠난 사례로 기록되게 됩니다. 파업 기간 동안 노조가 얻으려 했던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은 결국 회사 자체가 사라지면서 의미를 잃었거든요. 이기려고 싸웠는데 싸울 상대 자체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경영진의 책임도 분명합니다. 회사는 제지 산업 환경과 공장 이전 이슈를 노조와 충분히 공유하고 새로운 조건에서의 고용과 임금, 복지 구조를 장기적으로 설계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충돌과 파업을 겪은 뒤 극단적인 폐업과 기부라는 결정을 통해 관계를 한 번에 끊어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창업주에게는 깔끔한 정리였을지 몰라도 노동자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협상과 조정의 가능성이 통째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전재준 회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회사를 접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지 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건 업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고 안양 공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부지를 정리하는 게 경제적으로 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노조가 46일간 파업을 하면서 거래처까지 다 날려버렸으니 회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입니다. 노조의 파업이 회사를 죽인 게 아니라 이미 기울어가던 회사에 마지막 한 방을 날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조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공장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구조조정과 해고가 따라오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고용 보장을 확실히 받아두려고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죠. 문제는 그 카드가 너무 강력해서 회사 자체를 날려버릴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삼덕재지의 몰락은 여러 요인이 한 시기에 겹치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제지 산업, 공장 이전과 설비 재편을 둘러싼 경영 고민, 민주노총 가입 이후 강경해진 노조의 투쟁, 46일간의 전면 파업과 생산 중단, 그리고 창업주의 공장 폐쇄와 부지 기부 결정이 겹쳤습니다. 이 중 하나만 달랐어도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요소가 최악의 방향으로 맞물렸습니다. 삼덕재지 사례가 자주 인용되는 이유는 노사 갈등의 극단적인 결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노사 분쟁은 파업과 협상을 거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고 회사가 계속 운영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런데 삼덕재지는 그 공식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노조가 이기지도 않았고 회사가 이기지도 않았는데 결국 둘 다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 삼덕공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 이 공원이 원래 공장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무 사이로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쉬는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수십 년간 종이가 만들어졌고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했고 46일간의 파업이 벌어졌고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역사를 모르거든요. 삼덕이라는 이름만 공원에 남아있을 뿐 그 이름의 무게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덕재지의 몰락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사 갈등에서 극단으로 치달으면 승자 없이 모두가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변화를 거부하면 변화에 짓밟힌다는 것, 그리고 협상 테이블을 뒤엎으면 테이블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꽹과리 소리와 투쟁 구호가 울려 퍼지던 공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40년 무적자 신화를 가진 회사가 46일 만에 문을 닫은 이 이야기는 노사관계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쓰라린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